금융부실한 상태가 전개된다.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 상황인 겁니다.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위험하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물가를 아예 3% 정도로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 하는 학제 간의 논의가 집중될 수 있겠다. 박스 P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지점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미국 국채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미국 3월 FOMC 때문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다 보셨죠? 일단 총평 한번 해주셔야죠. FOMC 결과를 보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금융이라는 게 들어왔구나.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채널에서도 내 스스로 그냥 FOMC 위원이 돼보자. 내 스스로 한국은행 금통이 위원이 돼보자 하고 금리를 스스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23년 연내 금리 인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위원으로서 판단해야지 주식 투자로서 판단하면 이게 접근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으로서 고려하는 요소를 축약하면 세 가지죠. 물가. 하나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경기 안정. 경기 안정의 지표로서 고용을 보는 거죠.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이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22년 또 23년 2월까지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 경기 안정 괜찮아. 나름 괜찮아. 그리고 금융 안정도 괜찮아. 금융도 사실은 22년 11월 정도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금융 안정도 다시 찾아오고 두 가지가 괜찮아지니까 오로지 뭐만 보고 달려가겠다? 물가만 잡겠다. 그래서 3월 초에 뭘 하겠습니까? 상원의원 청문회 때, 하원의원 청문회 때 물가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무엇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는 물가 상승이죠. 그런 데이터라는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 언제까지든 나는 금리를 그 상한선을 열어두지 않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3월 중순부터 뭐가 등장해요? 금융 불안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금융이 불안해지면 금융 불안을 안고 물가 잡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담스럽죠. 그건 부담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이 공간에서 김 작가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지진이 나요. 계속 운동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그겁니다. 금융 불안이라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일단 운동을 하다가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물가 잡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 금융 불안이라는 게 터지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 불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의 정점이 이제 곧 다가왔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리 인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시장이 그걸 가지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게. 시장이 놀랄 이유가 없어요. 한 번도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23년 연내는 물가 정점 찍고 떨어질 뿐이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적정한 높은 금리 정점에 달아들면 그 물가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때까지 동결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그냥 다소 시장만 혼자 오해하고 이제 금리 곧 있나 보다. 그리고 물가 다 잡혔나 보다.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고 주식 투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다가 그런 표현들 듣고 갑자기 파월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하고 이 파월하고 연준하고 동상이몽인 것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오늘 또 한 번 발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은 이제 올해 금리 인하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장의 기대가 파월의 또 그 멘트를 또 강하게 받아들이는. 혼자 김칫국 마신 거죠. 제가 우리 김 작가 TV 출연하는 내내 작년부터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은 계속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뭐를 위해서?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그 긴축적 스탠스는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점에서 그 매 성향이 100이에요. 근데 한 번도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시장 혼자 파월이 90일 거야, 80일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80이라고 상상하는데 또 100이라고 얘기하니까 놀라는 거죠. 근데 계속 100이라고 얘기했는데 나 혼자 김칫국 마셨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오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이번에 동결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네. 금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들이 파산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금융 불안이라는 문제가 더 점증될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의 사태가 나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대략 2주 전입니다. 대략. 제가 주말에 그 사태가 나타나서 즉시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런 은행이 파산이 또 줄파산으로 또 다른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렇죠. 이렇게 전개될 경우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옐렌도 나서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나서고 다 같이 반드시 금융불안 문제 없도록 이번에 파월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운드하다. 우리 미국의 뱅킹 시스템은 굉장히 사운드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리질리언트하다. 리질리언트라는 개념은 이렇게 위기 시에 용수철처럼 움츠려요. 위기 상황의 여러 상황을 감지하고 상황이 바뀌었음을 인지하면 한 번 더 도약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에 움츠렸다가 기회를 찾아가지고 더 도약하는 걸 리질리언트하다라고 표현.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리질리언트하다라고 하는데 리질리언트하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금융 불안을 이겨내서 한 번 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 은행 시스템이 복구가 빠르고 아주 건전하고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라는 목표치는 남아 있으니까 물가라는 것은 계속 달아나고 있으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이겠다 했고 제가 오는 길에 받은 그 속보치는 영국 물가가 떨어지다가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떨어지다가 다시 10%로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라들마다 적용되는 이런 물가 상승세에는 마치 원자재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뭐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세계 원유, 철광석 세계 철광석의 몇 퍼센트 중국에서 수요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한 70%인가요? 70% 넘어요. 그러니까 철광석뿐만 아니라 구리, 납, 아연, 니켈, 팔라듐 이런 모든 철, 비철금속, 에너지 원자재 수요가 중국으로부터 일어나요. 근데 중국이 다시 리오픈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죠. 그럼 이것이 또 다시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상원의원 청문회 때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이제 표현을 더 로드라고 했어요. 그 여정, 물가를 잡기 위한 여정이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 그냥 평탄하지 않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렇게 물가 잡는 일이 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상이 언제든지 남아있다. 물가 데이터를 봐가면서 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오늘 아침에 발표된 FOMC 회의 결과지만 재밌게도 이 FOMC 회의 결과에 나온 성명서나 기자회견 때 파월이 발언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잭슨홀 미팅을 좀 중점으로 할게요. 22년 잭슨홀 미팅 8월 그 이후에 변한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단 말이에요. 긴축적 스탠스, 100에 해당되는 긴축적 스탠스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변한 건 우리 마음이군요. 변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시장의 마음이에요. IB뱅크라든가 금융기관의 증권사의 마음인 거예요. 투자자의 마음인 거지 파월이 바뀐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2월 FOMC 회의 때 기자회견 중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했죠. 그리고 somewhat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has eased. 다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잡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elevated 되고 있다.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근데 이 문장이 있고 이 문장 말고 나머지 문장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문장들도 마찬가지 포함해 보면 이 문장 안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다소 물가가 잡히고 있다. 근데 but 뭐라고 했어요? but 아직도 remained as elevated. 아직도 물가 오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원하는 것만 딱 원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도 원하는 것만 들은 거고 뒤에 더 중요한 but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문장이 더 중요한데 그걸 그냥 지우는 거예요. 아직도 물가 오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 말고 나머지 그 긴 문장 속에 다 물가 우려된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어쨌든 물가가 다소 잡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거에만 민감해서 또 이렇게
요동을 쳤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향후 남은 거는 올해 어디 정도까지 생각을 하나요? 남은 건 이제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 이것도 심지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도 제가 뭐 한 1년 전부터 드렸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23년 2분기가 금리의 정점이 올 것이다. 그죠? 2분기의 정점이 올 것이다. 그 표현이 뭐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남아있는 이제 5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2, 3일 날. 그러면 한국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또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그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든가 아니면 그 다음번 FOMC 회의 때 인상하든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베이비 스텝 하다가 빅 스텝 하다가 자이언트 4번 하다가 빅 스텝 하다가 다시 베이비 2번 속도를 이렇게 달리다가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쉬었다가 인상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쉴 수도 있고요. 안 쉴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지점이 거의 금리의 정점에 다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금리 동결이 계속 되다가 금리 인하는 사실상 있기가 어렵다. 올해는 어렵다. 예, 올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에서 이제 경기 침체 좀 여쭤보려고 하면 최근 1년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고 이제 줄곧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실제 경제가 요즘에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경제 위기 아니고 경기 침체 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혹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경제 위기 온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아예 안 온다 이렇게 노랜딩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로는 IMF의 전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는 안 오지만 경기 침체는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나온 그 데이터를 제가 그래프로만 옮긴 것뿐입니다. 그럼 2020년 세계 경제가 이게 뭡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죠.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죠. V자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푹 패이는 거. 마치 폭풍 부는 것 같이. 그리고 21년 나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좀 꺾여 들어가죠. 근데 종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경기 침체 없이 잘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치가 여기 보시면 3.5% 수준이에요. 그럼 3.5% 수준을 넘어서면 어쨌든 강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22년 1월에 전쟁이 터졌죠. 하향 조정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3년 1월에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고 이 2.9%는 3.5%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22년이 둔화하고 23년이 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마저도 1월 전망이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또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올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금융불안, 은행 파산. 또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더 어렵고 미분양 쌓이고 이런 1월 달에 전망했던 거 이래로 추가적으로 부정적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왔죠. 긍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건 긍정적 요소죠. 그리고 주요 신흥국들이 괜찮게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믹스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스탠스가. 미국 경제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지금 경기 침체로 진입한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이 경기 침체를 또 과하게 해석해서 경제 위기다라고까지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다루겠지만 금융부실과 같은 이런 사태가 가장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면 금융위기,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경제위기가 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단할 만한 사인은 없기 때문에 그게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금융위기로 올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싶진
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은행 파산들 좀 어떤 것들이 파산했고 그다음에 네. 좀 위기, 유동성 위기 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은행 파산 사태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은행들이 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뭐 그밖에 시그니처 뱅크라든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아니면 CS, 크레딧 스위스 이런 여러 은행 사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불안불안한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아 진짜요? 예, 불안불안하죠 지금.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예요. 미분양 주택 때문에 PF 부실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의 은행들도 불안불안한 은행들이 많아요.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갈게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FSB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국제금융안정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SB라고. 국제금융안정기구가 매년 11월에 이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어떤 은행일까를 골라요.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은행들이 부실하거나 파산하면 세계 경제에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줄 수 있겠다 할 만한 30대 은행을 항상 선정해요. 크레딧 스위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은행이에요. 그 은행도 레벨이 몇 개가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보다 레벨이 높은 은행이 12개인가 밖에 안 돼요. 한 13위쯤 된다는 거네요? 그쵸. 13위 권역에 있어요. 그 권역에 있는 은행들이 또 한 10몇 개가 되니까 여기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13위 수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금융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금질이 된 거죠. 어떻게? 인수를 통해서. UBS가 인수해줬잖아요. 또 여러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뭐 11개 은행이 또 유동성을 공급해줘서 막았다거나 아니면 연준이 도와줬다거나 재무부, 옐렌이 도와줬다거나 뭔가 도움을 줘 예금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뭐 은행 파산 더 연결되지 않도록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전액해준다든가 이게 다 뭐예요? 마금질이죠. 나쁘게. 돈으로 막은 거예요. 돈으로 막은 마치 밴드를 붙인 거예요. 밴디지. 밴드를 붙였지만 여기 안에 있는 상처가 아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야기된 거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를 좀 지적해 볼게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기업이나 가게나 예치하는 예치자예요. 그럼 저축을 저한테 했어요. 왜냐면 2020년에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남는 돈을 뭐 하겠어요? 저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 저축액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 저축한 돈을 이제는 이 기업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돌려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경기 침체 오니까. 왜 경기 침체 왔을까요? 고금리 때문에. 높아진 금리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파업, 혹은 뭐 사업 정리하고, 뭐 부도도 나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치자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은행의 상황에서 볼게요. 그때는 금리가 낮았어요. 채권 금리가.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낮았을 때 예치금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많은 은행들이 이 돈을 받아다가 뭐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주거나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라기보다는 증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금 계속 내잖아요. 돈 받아서. 그럼 돈 받아서 기금이 쌓이죠. 그걸 어딘가 하겠죠. 그중에 900조에 해당되는 기금을 운용하는 거예요. 그 운용을 어떻게 할까요? 주식에 투자하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뭐 기타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22년에 마이너스였죠. 23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예요. 이겁니다. 지금 은행이 돈을 받아다가 증권 투자를 하는데 증권 투자에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돈을 달라고 해요. 증권 투자라고 하니까 보세요. 주식 불안하죠? 22년, 23년 불안했죠? 그리고 채권 투자 어떨까요? 채권 투자는 자명하죠. 보세요.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어떤 거예요? 높은 거죠. 반대잖아요.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손실 상황이에요? 이익 상황이에요? 현재. 팔진 않았지만. 손실 상황이죠. 손실 상황. 마치 김 작가님이 집을 하나 샀는데 10억짜리를 돈 주고 1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8억이에요. 지금 현재 손실 상황이죠. 다만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실제 손실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네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실현 손실이라고 합니다. 미실현 손실. 네. 아직 팔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다시 10억이 돼요. 네네. 혹은 11억이 돼요. 네. 실제 손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정리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미실현 손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은행들이 이때 예치금을 많이 받았다가 주식 혹은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주식 안 좋겠죠? 전반적으로. 채권 어때요? 채권도 안 좋겠죠? 채권은 자명하잖아요. 주식은 투자하기 나름이지만 종목에 따라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재 만약에 정리를 하면, 물론 채권은 끝까지 가져가면 손실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돈 돌려달래잖아요. 돌려줄 돈은 사실 돈으로 없지 증권으로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미실현 손실을 손실로 실현시켜 가면서 돈을 돌려주는 과정. 그게 은행의 파산인 거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네.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 중에 주식 투자 주로 이런 투자 손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미국의 은행들이 unrealized gain or losses,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실 혹은 이익인 거예요. 네. 미실현 손실이 2019, 20년, 21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익이었죠. 그러다가 22년 들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게 미실현 손실로 바뀌죠. 이 손실로 바뀐 상황, 이거는 미국 은행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만 파산한 것뿐이지 네. 다른 은행들도 그 정도의 차이일 뿐, 그죠? 다 손실인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다 손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이게 파산까지 가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예금을 맡긴 금융소비자도 네. 역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을 인출하게 된 거죠. 금리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오니까 힘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 의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유도한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야 물가 잡히니까. 네. 그다음 이 은행 입장에서도 높아진 금리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은행들의 부실이나 이 우리나라의 PF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금리 때 자금 많이 끌었다가 부동산 짓겠다, 이 사업 해보겠다 네.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PF 부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도 안 팔리고 네.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다 이 모든 은행들의 부실을 관통하는 그 한마디는 고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고금리의 역습. 그래서 이 고금리의 역습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계속 드려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은행의 관점에서 이런 역습이 온 거고, 중요한 것은 이 SVB 사태 이후에 각 은행들이 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강등받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금융불안이 해소될까? 전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은행이 그러면 불안해지니까 네. 대출을 원한다, 혹은 우리 투자해주세요, 투자은행 입장에서 투자은행한테 우리도 좀 투자해주세요. 제가 어제 NH투자증권 저녁에 세미나에 좀 강연을 갔다 왔는데, 네네. 그 오신 초대받으신 분이 투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네. 예, 그러면 투자해 줄까요?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투자 안 해요. 투자 안 해요. 금리가 높아져 버리니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투자 대상들이 투자를 원할 텐데, 이 은행 입장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줄까요? 소극적으로 해줄까요?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하도록 연준이 유도해요. 어떻게? 돈을 안 주는 거죠. 돈을 끊는 거예요. 이게 규제예요. 그럼 지방 중소은행들한테 자금을 공여해주지 않아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들겠죠, 은행은. 한국은행한테 자금 조달 받아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또 저축도 좀 받고, 저축금리라는 비용을 내죠. 한국은행한테 돈 빌릴 때는 기준금리라는 비용을 내죠. 네. 그 비용을 내가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이거 가지고 투자하고 돈 빌려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돈 안 주겠다, 이런 식. 그리고 또 예치자도 불안하잖아요. 네. 예치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두고 싶어요. 지금 금고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 금고 없습니다. 금고 없습니다. 여보세요. 그렇다는 거야. 네네. 조금 위트가 늘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금고를 올해 하나 사야 되겠네. 네. 올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돈을 더 안전한 데 맡기고 싶으니까 은행이 안 두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로상 은행으로부터 실물 경제, 돈이 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럼 돈이 필요한 기업이 돈이 없다 그러면 뭐 할까요?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규 사업 못 해요. 생산설비 용량 못 늘려요. 네. 돈이 필요한 소비자가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옷 못 사죠. 네. 명품백 못 사죠. 네.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명품백 사려고 돈 대출 받는 사람이 있기도 있지만 그게 머저리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동차 소비 같은 거 보세요. 리스로 사잖아요. 그러면 리스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금리가 더 높아진다. 엄청 높아. 포기하죠. 이렇게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개되면 적어도 실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자료입니다. 보시기 어렵지만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은행 대출 태도 지수예요. 태도 지수. 네, 은행 대출 태도가 좋았었어요. 좋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태가 터졌죠. 꺾기 시작. 사태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꺾일 것이다. 네. 태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꺾이면서 대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그렇죠, 그렇죠. 대출 태도가 소극적이 되면 대출을 덜 가게 되는 같이 거죠. 가겠죠. 이게 물론 대출 태도가 은행 자체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 규제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좀 보시기 어렵지만 그냥 저랑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년 경제를 봤을 때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는데 짙은 검정색,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기조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금융불안 사태가 나타났고 돈을 소극적으로 제공해주고 그건 실물 경제 마이너스,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죠. 이게 실물 경제 침체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경제 관점에서 이 그래프 보시면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1.0%로 이렇게 깔아앉는다. 근데 23년 1월 들어서 나름 상향 조정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시 금융불안 문제가 터지면서 네. 23년 4월에 발표될 IMF의 경제 전망, 수정 전망치는 이게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FOMC 회의 결과 경제 전망치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경제 전망치마저도 하향 조정됐습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간다면 이게 페드가 전망한 경제 전망치예요. 근데 이게 지난 12월에는 미국 경제를 레벨을 0.5, 1.6으로 전망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번에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것은 0.4, 1.2로 각각 낮춰 잡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불안 문제가 다시 야기됐고 그리고 물가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범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요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가장 큰 첫 번째 시작은 고금리의 역습이 이제 좀 이어지면서 그게 은행의 파산들로도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금리를 한 번 더 뭐 배입이라도 어쨌든 올렸고 네. 그리고 올해 인하할 생각이 없다면 이제 은행 파산 사태도 뭔가 여기서 다 아까 전에 여기만 파산된 거지 딴 데도 힘든 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왠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문제 해결된 거로 보시나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아니죠. 반창고 붙였어요. 그렇죠. 반창고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문제의 본질은 해결된 적이 없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요. 빅스텝으로 단행해요. 네. 생각해 보시면 22년 한 6, 7월 정도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은 6월이었고 우리나라는 7월이었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고물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근데 뒤늦게 유러피언 국가들이 더 높은 물가를 만나요. 10%대. 미국은 비교한다면 고작 9.1%지만 이것도 41년 만에 최고치였죠. 고작 9.1%였지만 유러피언 국가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10%대. 영국도 그렇고요. 영국은 10%대. 11%, 12%, 유로존. 이런 나라들이 그런 고물가를 뒤늦게 만나니까 뒤늦게 강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22년 중반까지는 미국이 강한 금리 인상할 때 다른 나라는 같이 강한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강한 금리 인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유럽의 또 몇몇 은행들이 또 부실해질 여지가 남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됐지만 이런 문제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추가적인 은행의 파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 개 은행이 또 파산한다.
그러면 금융공포감이 더 고조돼요. 그렇죠, 그렇죠. 뱅크런이 더 발생해요. 네.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공포가 다시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 그대로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정말 만약에 그럴 거라고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네. 금값은 계속 치솟겠죠. 아, 금 투자하는 거 좋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금융 위기로 전개될 거라는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네. 금융 부실 상태가 계속되겠구나 네. 라고 판단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 금융 부실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는 생각해보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금리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가 시중금리가 상승하기 어려운 국면이에요.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점으로부터 그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중금리가 이미 23년 들어서 5%에 가까운 그 정도의 금리에 도달했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기부터 더 올라갈 만한 그 국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많이 싸다라는 거죠.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 부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채에 투자하는 거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국채죠. 다만 이게 금융 위기로까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여러분 그리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여러분이 더 무게중심을 두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금융위기 가능성을 크게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금융부실한 상태가 전개된다. 근데 금융부실한 상태가 계속 전개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출해주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전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줄 알았더니 네. 아니네. 좀 강한 경기 침체네. 네. 요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였는 거지 상처는 네. 그대로라고 하셨고 네네. 어쨌든 금리도 이번에 한번 좀 더 올렸고 했으면 네. 은행들의 부담은 계속 낮아진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금융위기로까지 시스템 붕괴로까지는 생각을 별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여기서 왜냐면 몇 개 더 터지고 하면 충분히 공포감이 확대될 수 그럼요. 네. 지금부터 만약에 금융부실이 있기 전 상태, 네. 상원의원, 하원의원과 청문회 하던 그 시점처럼 파월이 그런 의사결정을 점도표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융부실을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연준이든 옐렌이든 이 금융부실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럼요. 다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 대형은행들 11대 대형은행들이 또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혹은 이제 버핏 같은 사람은 말 그대로 좀 부실은행을 쌀 때 인수하는 선택을 할 걸 고려도 하고 있고 갖가지 대응책을 다 강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 자체가 뭐 건전성이 높아졌다 이건 아니에요. 수익성이 다시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였다가 플러스로 흑자로 전환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책을 동원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얕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네. 계속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대로 금리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하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네. 그때는 이제 금융부실이라는 문제도 상처가 자연 치유되겠죠. 좀 오래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아니지만 밴디지 붙여놓고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상처가 사라지지 않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뱅크론도 굉장히 빠른 급속도의 뱅크론이 아니라 네. 느린 뱅크론,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뱅크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부실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상황인 거죠? 이렇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또 무엇일까라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입니다. 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지금에는 더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 건수 때문에 그래요.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 크게 해소됐었죠. 네. 21년부터 시장 재고에 머물다가 22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쌓이기 시작하죠.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22년 중반부터 급격히 쌓이죠. 네. 근데 지금 보셨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2년까지고요. 23년의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쌓이는 국면이니까 네. 대출 잔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 건 거의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 대출 잔액이 금융권 기준으로 보면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 뭐 상호금융,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저축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갖고 있는데 연체율이 가장 높다거나 이렇게 판단해 보면, 자, 이 부실 문제를 판단할 때 이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금융기관 중심으로 어디가 연체율이 높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결국 대출해간 주체, 건설사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어떤 건설사는 도저히 돈을 돌려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금융기관 사이드에서도 대출 연체율이 높다거나 전체 자산 규모 대비해서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높다거나 이런 은행들이 좀 부실해지는 거, 이런 금융기관이 부실한 거고요. 특히 그 거래했던 업체 중에 유독 부실한 건설업체와 에게 대출해줬던 네. 그 은행은 그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가 되겠죠.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네. 국토연구원에서 미분양주택을 전망했어요. 네. 사실 미분양주택 전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셔도 좀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뭐 대략 13만 호, 많게는 16만 8천 호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국토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직제로는 그러하고요. 이게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요. KDI, 국토연구원, 네. 저희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게 다 국책연구기관이고, 다만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같이 파트너로서 일하는 정부 부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KDI는 기재부랑,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랑,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 미분양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망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할까요? 보수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데도 13만 원까지 쌓인다. 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지각하고 있는 이 7만 5천 호가 다 온 게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롱텀하게 미분양주택 건수를 네. 그래프를 따로 그려봤는데, 네.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네. 미분양주택이 이렇게 쌓이다가 네. 그때 16만 6천 호까지 쌓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미분양주택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라고 가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렇게 미분양주택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전 이 단계의 부동산 대출, PF 대출이 그렇게 쌓였던 거고 연체율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분양주택이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위험하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네. 세계 경제가, 네. 한국 경제가. 그러나 각자 더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던 부분이 이 부동산 미분양 이쪽 영역이라는 것은 네. 꼭 인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경기 침체에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작년부터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다가 이번에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 이 점선이에요.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인데요. 상하반기.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보여드렸던 성장률보다 이번에 수정 전망된 게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요 팩트를 보시면서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의미입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1.1%, 하반기 성장률이 2.0%,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6%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했어요.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데 물가 문제는 해소가 온전히 안 된 상태죠. 물가가 문제가 해소됐다는 얘기는 이 2%라는 이 제가 점선, 굵은 선으로 표시했죠. 2%라는 기준선에 부합해야 물가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은 물가가 온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 이게 한국 경제의 모습이에요. 경기 침체죠.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지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까?
이 경기 침체 현상이 우리 지금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온다가 아니라 그건 제가 작년에 했던 표현인 거고 경기 침체 옵니다라고 한 건 작년 표현이고 지금 우리 경기 침체 국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나쁜 숙제만 받아들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치솟는데 소득도 같이 늘어요. 괜찮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괜찮죠. 그게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진다. 힘들죠.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23년 상반기.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우리는 사실 진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언제부터 진입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통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경험했고요. 디플레이션 우려도 경험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는 거죠. 이 경기 침체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성격의 경기 침체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가난해진다.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늘 말씀하신 이제 한국의 뭐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다 가난해진다는 멘트를 몇 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현금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지금도 현금을 그러면 챙겨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아까 전에 금값 아니면 채권을 사도 괜찮다는 멘트를 하셔서 지금의 현금으로 금이나 뭐 채권을 사도 괜찮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의 저는 전환점에 다가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반등을 하지만 23년 내내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남은 것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시장은 또 기대감을, 왜냐하면 주식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은 당연히 선행지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에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강한 뭐 시스템적 리스크나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예요. 근데 그런 리스크가 다시 발돋움할 때마다 또 뭐 파산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또 조정 일어나겠죠. 그런 것은 좀 가정하겠고요. 어쨌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23년 연내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현금을 어느 정도 많이 보유했다가 부동산으로 바꿀 분들은 좀 23년 끝자락을 좀 생각해 보시면, 겨냥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 비중을 좀 늘리겠다. 현금과 국채. 그것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중금리의 성격상 먼저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도 금융불안 문제가 가중되면서 채권금리가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국채금리가. 단기, 장기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상승할 여지보다 하락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국채 투자하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해 주셔서 부동산 시장 좀 집중 분석, 뭐 부동산 바닥인지 하락이 아닌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일둘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바테리 아저씨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제 양심을 걸고 그런 발언은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나는 잘 모릅니다라고 해주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꼭 바로잡고 싶어서 그래요. 잘못된 교양적 지식이 함양되면 안 돼요. 우리 김작가 TV 채널을 통해서 좋은 올바른 재테크 정보와 지식이나 판단 기준을 선사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기준이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없다라고 만약에 미국 무슨 경제학회나 부동산 경제학회 이런 데 가서 만약에 표현을 하면요, 아마 쫓겨날 겁니다. 정말 물리적으로도 쫓겨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제가 심각하게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보고 왜 그런지 경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없는 거지만 하나라도 있다면 있는 거니까 하나라도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보시면 집값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등했죠. 전국 집값, 서울 집값 폭등했죠. 네네. 그리고 21년에도 상승세가 유지된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13%나 상승했으니까. 네. 그리고 전국 기준 18%나 상승했으니까. 둘 다 이렇게 20%, 13% 이상에서 맴돌았으니까 20년, 21년 연속으로 상승세가 유지된 거예요.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시대, 완화의 시대였죠. 그리고 22년에 급락하죠. 이걸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급락한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긴축의 시대에서 당면하는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에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과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금리 수준이 높다라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덜 들겠죠. 덜 들겠죠. 왜냐하면 대출이 우리가 주택을 살 때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는 내 돈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네. 대출을 껴서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네. 전체 매수세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맞죠. 그걸 받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리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할수록 주택 가격을 여러분 스스로 나쁘게 전망해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면 할수록 주택 가격이 이제 바닥 짚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어요. 그 심리가 매수 심리에 작용을 하고 당연히 매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매수라는 관점에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전세 시장을 가지고도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갭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죠. 이 입장에서 금리가 치솟아요. 그러면 집을 빨리 내다 팔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러면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 맞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수요는 준다. 네. 수요와 공급에 금리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설명 끝났네요. 하나라도 설명드리면 있는 거잖아요. 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있다고 규명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과의 관계는요? 결국 금리와 매매 가격에는 관계가 있다는 걸 또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는 중요한 논제가 전세 시장을 경유해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월세 전세. 월세 아니면 전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를 선호해요? 전세를 선호해요? 월세를 선호. 월세를 선호해요. 네. 왜 그럴까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니까 네. 대출 안 받고 싶은 거고 전세 보증금 대출 안 받다 하더라도 이 큰 돈 보증금이나 내 전 재산을 저축하면 돈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전세 시장이 이렇게 조정될 때 네.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시장이 조정될 때 무슨 문제에 또 봉착해요? 깡통 전세 문제. 전세 가격이 혹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네. 빨리 조정될 때 이 깡통 전세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월세가 낫죠. 월세가 낮다라는 판단을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할 거예요. 그 변화가 없는 분도 있지만 변화가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에는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이 보세요. 전세 수급 지수인데요. 이 전세 수급 지수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 있을 때는 전세 공급이 부족해. 전세난인 거예요. 100 밑으로 밑돌면 뭐예요? 전세 세입자가 부족해. 역전세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갭 투자자 입장에서 세입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입자가 다시 안 나타나요. 어떡합니까? 힘든 거예요. 금매 내놓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금매와 경매는 네. 대부분 내 집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경매, 금매는 다주택자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갭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 내 집을 가지고 금매 내놓고 내 집을 가지고 경매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내 집이면 버티겠죠. 버텨요. 심리적으로 버텨요. 그래서 실제 매매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것은 전체 부동산의 매수에서 매수세에서 일부가 누구예요? 다주택자의 매수, 일부가 내 집 마련 매수라고 본다면 사실 이 내 집 마련 매수, 이 수요세가 매매 가격을 크게 결정짓지는
않아요. 다주택자가 결정짓는 거예요. 이들이 급등락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는 거의 물론 여기도 80, 70 혹은 다시 90 요동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의 변화보다는 다주택자가 크게 0에서 100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세 시장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만 봐도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관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같이 다니잖아요. 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전세 가격이 조정되면 다주택자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급매를 던져요. 그래서 전세 가격 조정 이후에 매매 가격 조정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빨간색이 매매인가요? 그렇죠. 그래프가 여기가 잘렸는데 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빨강색이고 파랑색이 제가 그래프를 그리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크게 그렸다가 축소시킬 때 글자들이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날아갔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크게 그려서 그런 것 뿐이고 이 빨강색이 매매 가격, 파랑색이 전세 가격. 그렇죠.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었죠. 23년 연내에. 왜냐하면 금리에 더 민감한 게 전세 시장이에요. 네. 세입자가 없어 봐요. 전세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더 낮춰 잡겠죠.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전세 가격은 낮춰 잡더라도 매매 가격은 낮춰 잡고 싶지 않죠. 네. 공급자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들도 반영되기 때문에 금리에 더 민감한 게 뭐예요? 전세 시장. 그 전세 시장을 경유해서 또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그래서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계 있으니까 금리, 부동산 시장, 또 전세 시장을 경유한 부동산 매매 시장, 이것을 그 그림을 좀 딱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매와 전세 보여주시니까 사실 부동산이 급락한 지가 뭐 한 3, 4년 된 건 아니고 네. 한 이제 1년 좀 돼가는 거죠. 1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아파트가 계약이 한 2년이면 네. 지금 전세 이제 계약이? 네, 올해 뭐 하반기 내년부터는 이제 계약을 재갱신해야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근데 그걸 못 돌려주는 경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김작가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신혼부부 세입자인데 실제 제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제 채널에 오셔서 저 신혼부부 세입자인데요. 네. 이 전세 만기가 3월입니다. 4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돌아왔고 우리 동네 집값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사야 됩니까? 전세를 연장합니까? 하는 질문을 주셔요. 역시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고 답변을 드린다면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되려면 아직 남았다. 네. 그건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직 꽤 남았다. 뭐 1년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세입자로서는 지금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니까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의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살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땡큐하죠. 네, 집주인 입장에서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되 짧게 연장해달라고 해보세요. 2년 했으면 1년으로. 1년이요, 1년. 1년 미만으로 연장을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죠.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전세 세입자로서 기간을 1년만 좀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요. 좋은 집주인들은 보통 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요. 네. 그죠? 근데 한 달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뒤로 2달씩. 그러면 한 4달의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계약을 연장할 때 조항을 좀 달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조항을 달아서 앞뒤로 2달이면 4달 동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4달 동안에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다시 우상향하잖아요. 다만 이게 바닥이 아닙니다. 이거 바닥 아니에요. 네. 우상향하지만 마이너스 안에서 우상향하잖아요. 이게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시키는 기조인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효과도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절대 제가 정치적 색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규제를 강화했다가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된 지역만큼은 매수세가 발동을 하니까 가격이 어쨌든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등한다고 해도 마이너스에서 반등, 이게 전주 대비 등락률이니까 지난주 대비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지표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또 다른 마이너스로 경착륙이 연착륙되는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여러분 계속 이 그래프를 추적하셔야 됩니다. 추적하시면서 이 값이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지점이 바닥인 거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그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은 빠르면 1년 내에 올 거로 판단합니다. 빠르면. 그러나 늦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까지 왔는데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까지 왔다. 그런 지점이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은 아직도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 전체 전망 한번 해주신다면? 전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분석할 때처럼 100여 가지 변수들을 조합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면 시간적 한계도 있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것도 여러분의 전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 하나는 꼭 강조하겠습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등락률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지점은 이것과 맞물릴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미분양주택 건수가 증가만 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지점. 그것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서도 미분양주택 건수의 추이를 길게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미분양주택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보기 위해서 길게 본 거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는 짧게 봐도 되죠. 짧은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20년 한 해 그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이때 급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분양주택 건수가 시장 재고 수준에 맴돌아요. 이때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22년부터 미분양주택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22년 상반기는 미분양주택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될 뿐이었어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22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플러스였습니다. 상승세가 많이 둔화돼서 제로에 가깝게까지 갔을 뿐이지 어쨌든 평균 매매 가격은 제로 수준에 가까운 플러스였어요.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22년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나죠. 이게 뭐와 맞물리죠? 빅스텝. 금리 인상폭이 강해지죠. 그때쯤에 조정이 많이 드러난 거고 조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 지점은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맞물리죠. 미분양주택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진단하는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미분양주택 건수가 매월 말일날 발표돼요. 매월 말일 새벽 6시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매월 말일 6시에 그 미분양주택 건수가 발표된과 동시에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 제 채널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아마 수백여 개의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침 6시에. 왜냐하면 각 언론사마다 국토부 담당 기자가 있고요. 그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비슷한 기사가 수백여 개가 이렇게 쫙 나갈 거예요.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막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주택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달 발표가 68,000호, 이번 달 발표가 75,000호, 또 3월 31일 6시에 발표가 될 텐데 좀 어쩌면 조심스럽습니다만 8만 호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분양주택이 어쨌든 쌓여가는 과정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고 근데 2달 정도 연속으로 좀 가파르게 미분양주택이 조정된다. 만약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고 가늠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지점이 아마도 이 그래프로 보면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지점이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가 있거나 혹은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될 때 기대감이 완전히 증폭될 때 100%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올 거야. 그런 지점, 그러니까 금리라는 지점, 매매가격 등락률이라는 지점,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 지점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삼박자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고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가는 정점 찍은 건가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물가 정점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 정점 찍은 것을 이름을 바꾸면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죠.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뭐 중간중간 반등은 할 수 있죠. 오를 때도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떨어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일단 물가가 정말 정점 찍고 떨어졌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PCE 기준이죠. PC. 가장 중요한 PCE. 왜냐하면 물가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유는 금리 때문인 거죠. 금리 결정. 근데 PCE 관점에서 7.0 찍고 5.3까지 떨어졌다가 23년 최근에 5.4로 떨어졌고 PCE가 또 내일 발표돼요. 그 값은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5%대를 유지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어쨌든 이게 5%를 유지하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지는 국면, 잡기가 좀 어려운 국면, 이렇게 더딘 하락세 이렇게 좀 판단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CPI를 가지고 볼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두 달치가 더 업데이트 됐으니까 업데이트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9.1% 찍고 6.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CPI가. 자, 이게 물가가 떨어진 걸로 보이시죠? 네. 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맞아요. 다만 떨어졌다는 얘기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와 물가 다 잡혔다는 얘기랑은 살짝 다르죠. 다르죠. 왜? 떨어졌다는 걸 볼 때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더 길게 연장해 보면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연장만 할게요. 물가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느끼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는 시점이에요.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지만 아직 물가가 다 안 잡힌 상황이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가 다 잡힌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겠죠. 안정적인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2%에 부합하는 그 물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어렵다. 그래서 23년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지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소위 이제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메뉴판 가격을 이번에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올려잡을까 그대로 둘까? 이건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김밥 가격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겠죠.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김 가격 오르고 다 오르면 가스비에 전기비에 다 오르면 김밥 가격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면 손님 따라줄까 봐 걱정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어쨌든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올릴 경향성이 높겠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줬어요. 1년에 대한 기대, 2년에 대한 기대 둘 다 많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 물컵에 물이 반 남았는데 뭐라고 느껴지신다고요? 반 남았을 때? 반이나 마셨네. 반이나 마셨네. 반이나 남았네. 아이 김광석 벌써 반이나 마셨네. 물 더 떠줘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여유 있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이 남아있는 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100ml 남아있는 건 똑같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해석의 차이는 바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느냐의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CPI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6.0까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값이 떨어질 때 각 품목별 기여도를 계산을 해보면 일부가 식료품, 일부가 에너지예요.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죠. 원래. 근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데 근원 물가 중에 일부가 근원 상품 물가일 것이고 나머지가 근원 서비스 물가일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소 잡혔을지 몰라도 근원 서비스가 그렇죠.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힌 거예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렇죠. 임금이 여전히 왜냐하면 서비스 물가의 가장 많은 비용적인 측면이 인건비일 거예요. 그죠? 예, 금융 서비스, 법률 서비스 상상해 보세요. 인건비가 전부지. 기자재비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니까 원자재 값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냐. 근데 인건비 상승세는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임금 협상의 과정에서 인건비도 올려주세요. 이런 니즈가 발현되니까 이 지금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물가 다 잡혔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없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성. IB뱅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만 연준이 결정하잖아요.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죠. 근데 결정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다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안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금리 인상 남았다고 보는 거죠? 금리 인하 없다고 보는 거죠? 전혀 다르죠.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했다가 깔아앉다가 자꾸 파월이 아닌가 보다. 파월이 생각이 바뀌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이게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온전히 잡힌 건 아니다. 그래서 물가 정점 찍었냐? 정점 찍었다. 그러나 잡혔냐? 잡히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고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를 보는 거는 이제 금리 때문일 건데 네. 실장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김작가 TV 나오셔서 2023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금리 인하 기대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걸 아마도 제 기억에는 22년 한 11월쯤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 왜냐하면 물가 안 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잡기가 더 더뎌지죠. 왜?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전제하는 게 맞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세 가지 경우가 등장한다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어찌어찌 했든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혔을 경우 뭐 전쟁이 멈추든 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경우는 금리 인하 있겠죠. 첫 번째. 근데 이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있거나 어쨌든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동이 될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거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빅스텝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베이비 스텝이나 동결의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로 불거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 금리 인하는 긴급한 금리 인하일 겁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례회의가 1년에 8번 있잖아요. FOMC 회의 8번 있는데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빅컷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0.5%포인트. 2020년 3월에도 팬데믹 위기 때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불과 이번 주에 정례회의가 있어요. 일주일 내에 정례회의가 있어요. 그런데도 긴급 소집회의 열어가지고 0.5%포인트를 인하하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 리스크일 때예요. 역시 시스템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상한 건 사실이고 그것이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멈추게 만드는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금리 인하가 있으려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로 드렸던 이야기가 목표 물가를 굳이 2%로 두는 게 맞느냐. 목표 물가를 아예 3% 정도로 올리자. 상향 조정하자 하는 학제 간의 논의가 집중될 수 있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목표 물가 2%를 부합할 때까지 다 가는 동안 초과상관 다 태운다 이거예요. 금융부실 만들고 그게 더 연준의 실패인 것이다 라고 논의가 될 수 있으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미국 경제를 보면 3% 정도면 적정한 물가야. 지난 22년까지는 적정 물가가 2%가 맞을지 모르나. 그걸 올려버릴 수 있는 거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자라는 학제 간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 논의는 주로 잭슨홀 미팅 때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목표 물가 자체를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다. 이 세 가지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의 경우에는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요게 좀 더 점증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 말씀하시면서 또 작년부터 이제 2022년 10월이 저점이다. 23년에는 반등은 하겠지만 이제 박스피에 갇힐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환율이나 주가 흐름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네네. 지난 10월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회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물가 정점론이 부상해요. 물가 정점 확실히 찍은 거야. 6월이 정점 맞아. 10월쯤 오니까 그런 게 부상해요. 물가 정점론이 부상합니다. 그럼 물가 정점 왔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겠다.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곧.
속도 조절론이 무상해요. 그리고 실제 물가가 정점 찍었다는 것을 더 부합하게 해주는 국제 유가 정점론. 국제 유가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을 거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어. 라고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요. 국제 유가 정점론. 그리고 미국이 그러면 강하게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들어가니까. 그러나 반대로 유러피언 국가들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뒤늦게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율도 22년 10월이 정점이었을 거야 라고 환율 정점론도 부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440원인가요? 그 높은 강달러, 킹달러를 만나고 그거보다 더 높게 치솟진 않을 거야.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죠. 더 치솟기 어려우니까 달러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 좋겠다라고 그때 의견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결국은 주가 저점론이에요. 다른 의미에서는 22년 10월이 어쨌든 금리의 정점은 23년 2분기라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인 것이다. 더 떨어지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물가 정점론 그리고 국제 유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또 환율도 역시 정점론 그리고 주가 저점론 그러니까 지표만 달랐지 이게 거시경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도 23년 2분기면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 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시죠. 그럼 그것에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더 이제 좀 투자해도 되겠구나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들어오는 거죠. 다만 물가에 대한 판단 혹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판단이 계속 동상이몽처럼 시장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기대를 또 한껏 갖고 있는데 더 올린대. 예를 들어서 상원 의원 청문회 때 더 올린대. 뭐 물가 발표되니까 물가 아직 안 잡혔어. 뭐 이런 것들. PCE가 다시 반등했어. 또 금리 정점 아직 금리 인하 없어. 이런 발언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물론 파월은 그대로지만 시장에서 인식했던 것과 달라지니까 시장이 오해하고 또 주식시장에 떠나고 다시 들어가고 오해하고 떠나고 또 그리고 고금리나 이런 것의 여파로 은행주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전개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또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연거푸어 있다 보니까 대세 상승의 기간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맴돈다. 이렇게 주식시장을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 언제 사야 할지 대충 이제 타이밍을 좀 알려주셨으니까 네. 뭐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박스피에 이제 어느 정도 갇힌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그다음에 박스피를 좀 벗어나는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박스피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지점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지에 다 온 거예요. 기준금리라는 고지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기준금리나 경기는 고지에 다 오는 거예요. 오는 구간 동안 선제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환점에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나쁜 게 올 건 거의 다 온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겠죠.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의 어떤 사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인다든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약이 될 거예요. 이건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는 것은 아직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 이후로는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라는 그 전환점이 곧 오고 그죠? 그 기준금리의 전환점이 오기 전에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좀 투자 의사결정을 조금 더 현금보다는 이쪽으로 옮겨도 공격적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제가 계속 현금 들고 있으시라고 했는데 이제 현금에서 좀 이쪽으로 건너와도 되는 시점이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로 선행성이 있는 자본시장부터 먼저 오고요. 자산시장은 후행적으로 오죠. 그래서 집은 나중에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저는 의사결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의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겠구나 하는 게 곧 온다 이거죠. 곧 온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는 선행적으로 먼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이제 그래도 물론
낮은 시중금리로 가진 않겠지만 정점은 찍고 떨어지는 것은 뭐 거의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출연하실 때마다 현금 챙기라고 하셨던 분께서 이제 그 현금으로 무언가를 살 때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이제 저도 현금 조금씩 인출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장님과는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김관수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